도시락 60개요. 5시까지는 포장해 주세요. 야!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받아와!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벌써 2주째 오후 4시 반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 도시락 60개를 주문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뒤엔 건달로 보이는 남성이 항상 감시하고 있었죠. 가게 주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예, 너 혹시 지금 곤란한 상황이면 언제든지 이 할매한테 얘기해라.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멀어지는 검정색 승용차를 바라보는 가게 주인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편치 않았습니다. 과연 소년은 누구에게 도시락을 나르고 있었던 걸까요? 뒤에서 감시하던 그 남성의 정체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믿지 못할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시장 골목을 훑고 지나가는 오후였습니다. 좌판 위에 놓인 생선들은 칼바람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상인들은 두꺼운 점퍼깃을 세운 채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군고구마 굽는 냄새와 순대 삶는 김이 골목 가득 피어올랐지만 그 온기도 오늘따라 유독 얄팍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점례 사장의 도시락 가게는 시장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항상 사람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죠. 점례 사장은 65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볶았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넉넉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고 홀몸 어르신들이 점심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게였어요. 오늘도 점례 사장은 커다란 솥 앞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연신 국물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어귀 쪽에서 상인 한 명이 목을 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온다. 저 차 또 온다.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가 집게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고 채소 좌판을 지키던 아주머니도 허리를 펴며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로 짙은 선팅의 검은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유독 낮고 묵직했습니다. 겨울 시장 골목의 왁자한 소음 속에서도 그 소리만큼은 또렷하게 파고드는 것이 묘하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는 점례 사장 가게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동은 끄지 않은 채였습니다. 배기구에서 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담배 연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 나왔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저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슬그머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괜히 눈이 마주쳤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듯 다들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내린 건 앳된 소년이었습니다. 17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어깨가 잔뜩 웅크려 있었고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은 때가 절어 원래 색이 무엇이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고 운동화 끝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위를 한번 훑어보고는 재빨리 가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걷는 게 아니라 종종 걸음에 가까웠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양손은 주머니 속에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년이 점례 사장 앞에 섰습니다. 도시락 60개요. 5시까지는 포장해 주세요.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치고 나왔습니다. 눈은 점례 사장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계산대 한켠을 향해 있었습니다. 소년은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내밀었는데 지폐 구석구석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몇 장은 구겨진 채로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터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동상이 걸린 것처럼 부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꼈습니다. 점례 사장은 그 돈을 받으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입이 열릴 듯 하다가 그냥 닫혔습니다. 소년의 손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도시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검은 차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받아와.
운전석에 앉은 사내의 목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황달수였습니다. 나이는 50줄이었고 금팔찌가 손목에 번들거렸습니다. 값비싼 차에 어울리는 외투를 걸치고 있었지만 입가에 걸린 담배와 좁게 뜬 눈매는 그 어떤 비싼 옷으로도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소리에 어깨를 한번 움찔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가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는 집게를 쥔 채 굳어 있었고 채소 아주머니는 다시 허리를 숙이다 말고 멈췄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점례 사장도 솥 앞에서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이 준비되는 동안 소녀는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을 가만두지 못하고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시계를 보지는 않았지만 자꾸만 차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황달수는 창문을 반쯤 내린 채로 담배를 피우며 소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가게 앞에서 잠깐 손을 비비자 황달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도시락 60개가 커다란 봉투 여럿에 나뉘어 나왔습니다. 점례 사장은 봉투를 건네면서 소년에게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계란장 조림 넉넉히 넣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소년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얹어주고 싶었습니다. 소년은 봉투를 받으면서 잠깐 점례 사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안에 뭔가 복잡한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내 고개를 내리깔고 봉투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봉투들을 하나하나 집어넣는 소년의 손이 바빴습니다. 손이 시려운지 봉투를 내려놓고 잠깐 손을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호하고 입김을 불었는데 그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다 사라졌습니다. 황달수가 또 경적을 울렸습니다. 소년은 마지막 봉투를 트렁크에 밀어넣고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조수석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검은 세단은 조용히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골목에 다시 일상의 소음이 돌아왔습니다. 저 불쌍한 놈. 결국 조폭 끈앞풀이 된 거야.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채소 아주머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쩌다 저리 됐나 몰라. 원래 착한 애였는데. 상인들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습니다. 딱히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점례 사장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소년이 건넨 돈을 펼쳐놓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지폐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년이 흘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점례 사장은 그 지폐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때가 묻고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계산대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한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저 소년과 저 차와 저 사내 사이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국자를 들고 돌아선 그 순간부터 점례 사장의 마음 한켠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점례 사장은 오후 4시만 되면 자꾸만 가게 입구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솥을 저으면서도 반찬을 담으면서도 손은 일을 하는데 눈은 자꾸 딴 데를 향했습니다. 딱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제 그 소년의 빨갛게 튼 손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 단골 손님인 옆가게 복순 아주머니가 도시락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카운터에 기대어 잔돈을 받다가 복순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점례 씨, 저 아까 그 소년 알아봤어요. 몇 년 전에 시장 자주 오던 애 맞죠? 점례 사장은 국자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낯이 익다 싶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복순 아주머니는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 엄마 손잡고 여기 자주 왔잖아요. 예의 바르고 씩씩한 애였는데
완전 딴애가 됐어. 그 한마디가 점례 사장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의 시우였어요. 엄마 손을 꼭 잡고 시장 골목을 걸어오던 소년. 반찬 고르는 엄마 옆에서 이거 맛있어요? 라고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던 아이였죠. 점례 사장이 계란말이 한 조각을 집어주면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감사합니다라고 꾸벅 인사하던 그 소년. 목소리가 맑았고 웃음이 해맑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 소년과 같은 아이라는 게 쉽게 겹쳐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년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4시 30분.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골목 어귀의 모습을 드러내면 상인들 사이에서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고 소년이 차에서 내려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면 다들 하던 일을 계속하는 척하면서 눈길만 슬쩍 던졌습니다. 소년은 매일 똑같았어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걸음은 빠르고 눈은 가게와 차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계를 신경 쓰는 눈치였죠. 손목시계가 없는데도 자꾸만 손목을 힐끔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가게 벽에 걸린 시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년이 주문을 하고 도시락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점례 사장은 봉투를 꾸리다가 반찬통 하나가 비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시금치 나물이 떨어져 있었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점례 사장은 괜히 미안한 마음에 소년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소년은 가게 앞에 서서 차 쪽을 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황달수가 창문을 내리고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소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꼭 다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례 사장은 얼른 냉장고에서 계란장 조림을 더 꺼내 봉투에 눌러 담았습니다. 반찬 하나가 빠진 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소년에게 봉투를 건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년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소년의 눈이 봉투 안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굳어있던 입꼬리가 실처럼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죠. 소년은 이내 돌아서서 트렁크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옆가게 철물점 영감님이 소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 학생, 어디 사는 애야? 집이 어딘가? 별 뜻 없이 건넨 말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낯선 이에게 을에 던지는 시계 말이었죠. 그런데 제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검은 차 창문이 내려가더니 황달수의 목소리가 골목을 갈랐습니다. 영감,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쇼. 우리 일에 끼어들면 안 좋아.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철물점 영감님은 입을 다물었고 주변에 있던 상인들도 하나둘 시선을 거뒀습니다. 소년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년이 도시락 봉투들을 트렁크에 싣다가 봉투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봉투가 열리면서 도시락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나왔어요. 소년이 허겁지겁 주저앉아 도시락을 주워 담으려던 그 순간 황달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걸어오는 발소리가 느리고 묵직했습니다. 소년은 그 발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도시락을 집어 담는 손을 더 빠르게 놀렸습니다. 황달수는 소년 옆에 서더니 바닥에 굴러다니는 도시락 하나를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도시락이 골목 구석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멍청한 놈. 낮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골목에 있던 사람들 귀에는 다 들렸어요.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로 걷어차인 도시락 쪽으로 기어가 그것도 주워들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점례 사장은 가게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되도록 쥐었습니다. 옆에서 복순 아주머니가 작게 혀를 찾고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는 집게를 쥔 손을 내리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소녀는 바닥에 도시락을 다 주워 담고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트렁크를 닫는 순간 소년의 옆얼굴이 보였어요.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검은 세단이 떠나고 골목에는 아까 도시락에서 흘러나온 밥알 몇 개가 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점례 사장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카운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소년이 흘리고 간 1,000원짜리 지폐를 서랍에서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쭈글쭈글하고 손때가 깊이 밴 지폐였습니다. 이걸 버는 게 저 소년에게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지 점례 사장은 한참 동안 그 지폐를 들여다봤습니다. 저 아이를 저대로 두면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누군가 끊어줘야 합니다. 말로 꺼낸 것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한 다짐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점례 사장은 지폐를 다시 서랍 안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도 점례 사장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볶고 도시락통을 닦으면서도 어젯밤 서랍에 넣어둔 1,000원짜리 지폐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딴 곳에 가 있었어요. 시장이 열리고 손님이 드나드는 동안에도 점례 사장은 4시가 가까워질수록 자꾸 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검은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차가 골목 어귀에 멈추자마자 황달수가 먼저 내렸습니다. 소년이 내리기도 전에 황달수가 차 앞쪽에 팔짱을 끼고 서서 가게 쪽을 바라봤습니다. 값비싼 외투 안으로 금팔찌가 번들거렸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겨울 오후의 흐린 하늘 아래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묘하게 위압적이었어요. 소녀는 황달수보다 반박자 늦게 내리더니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곧장 가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시락 60개요. 오늘도 5시까지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점례 사장은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소년 뒤쪽으로 황달수를 슬쩍 봤습니다. 황달수는 팔짱을 낀 채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소년이 가게 앞에 서 있는 내내 그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년이 누군가와 말이라도 나눌까봐 감시하는 것처럼 그 시선이 소년의 등에 박혀 있었습니다. 점례 사장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춥지? 이거라도 마셔. 소년 쪽으로 컵을 내밀었습니다. 소년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차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소년의 손이 멈췄습니다. 뻗으려던 손을 거두어 옆구리에 붙이고는 점례 사장 쪽을 잠깐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건지 괜찮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례 사장은 컵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에서 김이 올라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황달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오가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채소 좌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나 저 차 번호 적어뒀어요. 아는 사람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복순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받았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채소 아주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그게 조회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골목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낮게 혀를 찼습니다.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는 그날 오후 시장 어귀 쪽 CCTV 위치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골목 안쪽을 향해 있어서 입구에 서는 검은 차의 번호판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구마를 뒤집었습니다. 그날 도시락이 준비되는 동안 황달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에 기댄 채 통화를 하는 황달수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크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도 골목에 찬 공기를 타고
몇 마디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곧 정리돼.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황달수가 소년 쪽을 한번 눈으로 훑었습니다. 소년은 그 시선을 느꼈는지 등이 조금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끝을 내려다보며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서 있었어요. 점례 사장은 도시락을 봉투에 담으면서 그 장면을 곁눈질로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저 사내가 하는 말이 소년과 관련된 무언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시락 봉투가 준비되고 소년이 트렁크에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하나 들어 올리던 소년이 잠깐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트렁크 안쪽으로 봉투를 밀어 넣으면서 소매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점례 사장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소년의 손목이었습니다. 빨갛고 거칠게 긁힌 자국이 손목 안쪽에 나 있었습니다. 동상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자국이었어요. 소년은 봉투를 밀어넣고 나서 바로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다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점례 사장은 가게 앞에 선 채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트렁크가 닫혔습니다. 황달수가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소년 쪽으로 턱짓을 했습니다. 오늘은 형이 기분이 안 좋다. 응? 후딱 끝내라. 낮고 무심한 말이었습니다. 소년의 등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한 박자 늦게 내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올라간다는 게 어딜 말하는 건지 무엇을 하러 가는 건지 점례 사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소년의 얼굴에 번진 것이 두려움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소년이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황달수도 운전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점례 사장은 그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앞치마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팔로 자신의 팔뚝을 감쌌습니다. 점례 씨 들어가요. 바람 차요. 복순 아주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점례 사장은 그제야 발을 뗐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아까 소년의 손목에서 본 그 자국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감싸는 기다란 소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것들. 점례 사장은 행주를 들고 카운터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데 눈은 허공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저 소년에게 보이는 것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점례 사장은 그 사이 소년의 손목에서 본 자국을 복순 아주머니에게도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면 괜히 더 커질 것 같았어요. 그냥 가슴 안에 넣어두고 매일 오후 4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소년이 늦었습니다. 4시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검은 세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례 사장은 도시락을 다 싸놓고 가게 입구 쪽을 보며 서 있었어요. 평소라면 벌써 왔을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안 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무렵 골목 어귀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차가 골목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더니 가게 바로 앞이 아닌 조금 비껴난 자리에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가 시멘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황달수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였어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곧장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소년이 내리기도 전에 황달수의 손이 소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소년이 발이 꼬인 채로 차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돈이 왜 이것밖에 없어? 황달수의 고함이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오후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그 소리 하나에 뚝 끊겼습니다. 생선 손질하던 손이 멈추고 좌판 정리하던 발이 멈추고 군고구마 뒤집던 집게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다들 하던 것을 멈춘 채 그쪽을 바라봤어요.
소녀는 황달수한테 팔을 잡힌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깐 채였어요. 황달수가 소년의 팔을 흔들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 가져오라고 했어? 이게 그 금액이야?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달수의 손이 소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때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집게를 쥔 손을 들며 입을 열려던 순간 황달수가 그쪽으로 눈을 한번 돌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봤을 뿐인데 그 눈빛 하나에 아저씨의 발이 그 자리에 붙어버렸습니다. 반 발짝 나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저씨는 입을 다물고 집게를 내렸습니다. 스스로도 그 순간이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황달수가 소년의 뺨을 갈겼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손바닥과 뺨이 부딪히는 소리가 겨울 골목에서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소년의 몸이 옆으로 휘청거렸고 땅에 손을 짚으며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맞은 뺨을 손으로 감싸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굽힌 채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버텼습니다. 점례 사장은 앞치마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쥐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뭔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게 말로 나오지 않았어요. 복순 아주머니가 점례 사장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다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황달수가 잠시 씩씩거리다 소년을 가게 쪽으로 밀쳤습니다. 도시락이나 빨리 받아와. 늦으면 오늘 더 맞는 줄 알아. 소년은 비틀거리면서도 가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맞은 뺨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점례 사장은 얼른 안으로 들어가 준비해둔 봉투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년은 봉투를 받으면서 점례 사장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아들고 돌아섰어요. 트렁크를 열고 봉투를 하나씩 씻기 시작했습니다. 봉투가 6개였습니다. 소년은 한 개씩 들어 올려 트렁크 안에 차곡차곡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는 흐트러지지 않게 가지런히 넣었습니다. 도시락이 쏟아지지 않도록 봉투 위치를 하나하나 맞추는 손길이었어요. 황달수가 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소년은 황달수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트렁크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황달수가 불쑥 손을 뻗어 소년의 등에 맨 낡은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소년의 몸이 뒤로 확 쏠렸습니다. 가방. 황달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목소리가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소년은 그 순간 몸을 돌리더니 가방을 앞으로 돌려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로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가방은 낡고 색이 바랬습니다. 끈이 해져 있었고 지퍼 부분은 테이프로 여러 번 붙인 흔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봐도 귀한 물건이 들어있을 것 같은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그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황달수가 손을 뻗어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소년이 발을 땅에 박고 버텼습니다. 운동화 끝이 시멘트 바닥에 끌렸습니다. 이건 안 돼요. 소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맞받아치지 않던 소년이었습니다. 뺨을 맞아도 팔을 잡혀 끌려도 한마디 대꾸 없이 고개를 숙이던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가방만큼은 달랐습니다. 소년은 두 팔로 가방을 감싸 안은 채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목에 핏줄이 섰습니다. 황달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 내놔. 어차피 쓸모없는 거야. 다시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소년이 뒤로 밀리면서도 가방을 놓지 않자 황달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환한 얼굴이 아니라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아저씨 거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때리고 하면 경찰 불러불어요. 점례 사장의 목소리가 골목을 갈랐습니다.
황달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점례 사장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황달수가 점례 사장 쪽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소년에게서 손을 놓았습니다. 소년이 그 순간 점례 사장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년의 눈 안에 뭔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점례 사장을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인지 됐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신호였어요. 황달수가 소년의 팔을 잡고 차 쪽으로 끌었습니다. 소년은 끌려가면서도 가방만은 가슴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조수석 문이 닫히고 황달수가 운전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세단이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타이어 소리가 골목에 울리더니 차가 사라졌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점례 사장은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눌러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려다 소년의 눈빛에 멈춰버린 것이었어요. 소년이 고개를 젓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점례 사장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앞에 앉아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저 소년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번에는 훨씬 무겁고 단단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점례 사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돌아눕고 돌아누웠다가 다시 천장을 봤어요. 소년의 뺨을 때리던 소리가 귓속에서 자꾸 울렸습니다. 손바닥과 뺨이 부딪히던 그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소년이 쓰러지지 않으려고 땅을 짚던 손도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고 버티던 모습도 점례 사장을 향해 작게 고개를 젓던 눈빛도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점례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나와 물을 한 잔 마시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소년이 더 힘들어질까? 그냥 두면 저 아이가 더 다칠까? 두 생각이 밤새 엎치락 뒤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가 됐습니다. 시장은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손님이 드나들고 흥정 소리가 오가고 국 끓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점례 사장도 평소처럼 솥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는 내내 눈은 자꾸 시계로 갔습니다. 4시, 4시 10분, 4시 20분, 4시 30분이 됐습니다. 골목 어귀가 조용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 검은 차가 올 것이었습니다. 점례 사장은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망설이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상 휴대폰을 쥐고 나니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검은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조수석 창문이 열리더니 소년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뭔가 따지는 듯한 황달수의 고함 소리가 차 안에서 새어나왔고 소년이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조수석 문이 열리고 소년이 내렸는데 오늘은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입꼬리 아래쪽이 부어 있었고 거기서 핏기가 돌았어요. 차 안에서 이미 맞고 온 것이었습니다. 점례 사장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손에 쥔 휴대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2죠? 저 지금 신고 좀 하려고요. 목소리가 처음엔 떨렸습니다. 교환원이 차분하게 받아줬고 점례 사장은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지금 시장 골목에서 어린 학생이 어른한테 맞고 있어요. 매일 이러는데 오늘은 차 안에서부터 맞고 나온 것 같아요. 조폭 같은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것 같고요. 말하면서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복순 아주머니가 언제 왔는지 점례 사장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어요.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도 집게를 내려놓고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황달수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만 내리고 소년이 도시락 봉투를 받아 트렁크에 싣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봉투를 하나씩 들어 트렁크에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가 6개였는데 3개를 넣고 4번째를 들어 올리던 참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황달수의 눈이 가게 쪽으로 향했습니다. 점례 사장이 몸을 안쪽으로 돌린 채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황달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황달수가 성큼성큼 걸어와 점례 사장 앞에 섰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점례 사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요. 지금 신고 중이에요. 왜요? 황달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야, 빨리 타. 고함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소년이 4번째 봉투를 트렁크에 밀어 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황달수가 성큼 다가와 소년의 팔을 낚아채며 차 쪽으로 끌었습니다. 소년이 봉투를 든 채 버텼습니다. 도시락이 아직 다 안 실렸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황달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소년을 차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소년이 발을 땅에 박으며 버티는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봉투 2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시락 몇 개가 봉투 밖으로 쏟아졌어요. 도시락이요, 도시락. 소년이 쏟아진 도시락 쪽으로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황달수는 그 손을 잡아채 소년을 조수석에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바닥에는 봉투 2개와 쏟아진 도시락들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가 말없이 쪼그려 앉아 도시락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도 옆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손만 움직였습니다. 검은 세단은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시멘트 바닥을 긁으며 하얀 연기를 남겼고 차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꺾어들었습니다. 점례 사장이 전화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지금 출발했어요. 검은 외제차예요. 짙은 선팅이고요. 교환원이 차종과 방향을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례 사장은 슬리퍼를 신은 채로 골목 어귀까지 뛰어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기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재개발 단지 쪽이에요. 골목에 남아있던 상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복순 아주머니가 떨어진 도시락을 집어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도시락들 사이로 밥알이 흩어져 있었어요.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도시락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움직였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검은 세단은 큰 길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황달수는 백미러를 연신 확인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핸들을 꺾어 골목길로 들어섰고 또 꺾고 또 꺾었습니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소년은 조수석에서 손잡이를 꽉 쥔 채 버텼습니다. 차가 급하게 방향을 바꿀 때마다 몸이 옆으로 쏠렸습니다. 머리가 창문에 부딪혔어요. 소년은 그 와중에도 뒤쪽을 돌아봤습니다. 트렁크였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트렁크 안에서 도시락 봉투들이 쏠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차 안에 혼자 탄 것처럼 황달수를 보지 않고 그냥 정면을 봤어요. 쏟아지면 안 되는데. 소년이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황달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어도 신경 쓰지 않았겠죠. 소년은 한 손을 뒤로 뻗어 트렁크와 뒷좌석 사이 틈새를 손바닥으로 막았습니다. 봉투가 더 쏠리지 않도록 버티려는 것이었어요. 차가 또 한 번 급하게 꺾였고 소년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래도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4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손목도 없는 시계를 보는 것처럼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겨울 해는 짧아서 5시가 되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소년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으려고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지만 뺨을 타고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소년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을 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황달수가 또 핸들을 꺾었고 차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재개발 단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렸고 양옆에 낡은 담벼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골목 끝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재개발 단지 골목 끝에서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황달수는 백미러를 한번 보더니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외투 자락을 나부끼며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채 몇 초가 되지 않았어요. 차 안에 소년 혼자 남았습니다. 소년은 잠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들으면서 조수석에 앉은 채 트렁크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트렁크로 돌아가 문을 열었어요. 봉투 4개가 안에 있었습니다. 소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터진 입술에서 피가 조금 번져 있었고 뺨은 아까 맞은 자리가 아직 부어 있었어요.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투 4개를 두 손에 나눠 들고 건물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외벽 군데군데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녹슨 철제 난간이 삐뚤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출입구 위에 달린 형광등은 켜져 있는 건지 꺼져 있는 건지 모를 만큼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건물 앞에 쌓인 쓰레기 봉투 위로 찬바람이 지나가면서 비닐 소리가 났습니다.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이 가팔랐습니다. 난간을 잡으면 흔들렸고 계단 모서리는 닳아서 미끄러웠어요. 소년은 봉투를 양손에 들고 한 발 한 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봉투가 계단 벽에 부딪혔고 소년은 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팔을 몸쪽으로 붙이며 조심스럽게 올랐어요. 2층을 지나고 3층 계단을 오르는 중간쯤에서 봉투 하나가 기울었습니다. 안에서 도시락이 쏠리는 느낌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년이 순간적으로 무릎을 구부려 봉투 밑을 받쳤습니다. 무릎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소년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요. 점례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소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봉투를 꼭 쥔 채 3층 계단을 다 올라 복도 끝 문 앞에 섰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는 척도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리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문을 두드리듯 쳤어요. 저예요. 시우예요. 왔어요. 낮고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안에서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느리고 힘겨운 발소리였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경찰 2명과 점례 사장이 3층 복도에 올라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것을 모두가 봤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겨울 오후의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점례 사장은 경찰 뒤에 서서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조폭 아지트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가득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이불이 여러 채 깔려 있었고 노인들이 그 위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어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듯 방 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도 노인들은 이불 한 장씩을 무릎 위에 덮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몸을 움직일 힘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게 맞나 싶을 만큼 미동이 없었어요. 그 옆에 앉은 할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손등에 시퍼런 핏줄이 가득했고 관절마다 울퉁불퉁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아주 조금씩 규칙적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중풍이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입술이 조금 벌어진 채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치매였습니다. 구석 쪽에는 혼자 웅크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이마를 무릎에 붙인 채였어요. 등이 얼마나 굽었는지 앉아 있는 건지 쓰러져 있는 건지 구분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천장을 향해 눈을 뜨고 있었는데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언제 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30명이었습니다. 넓지 않은 방에 30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다면, 자식이 있었다면 이런 곳에 있지 않았을 분들이었어요. 세상이 다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이 낡은 건물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0명에게 매일 오후 5시 밥을 가져다 준 사람이 저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뒤에서 낫게요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우 왔냐?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있던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분이었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듯 눈을 가늘게 떴지만 목소리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어요. 치매로 가족 얼굴도 잊어버렸다는 분이 시우라는 이름만큼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도시락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서둘렀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고 노인들 쪽으로 하나씩 내밀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오늘 도시락이 좀 부족해서 같이 나눠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소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숨이 아직 차 있었지만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드는 손들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들이었어요. 두 손으로 간신히 받아드는 분도 있었고 받아들고도 뚜껑을 혼자 못 여는 분도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런 분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뚜껑을 열어드렸습니다. 숟가락을 손에 쥐어드리고 잘 못 잡으시면 손을 살짝 받쳐드렸어요. 한 할아버지가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소녀는 그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점례 사장은 복도에 선 채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입이 열렸다가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분이었습니다. 작게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던 분이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를 앓는 분들에게 해가 지는 시간은 유독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두워지면 공포가 밀려오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그냥 무섭고 불안해지는 것이었어요. 그 시간이 지금이었습니다. 소녀는 도시락을 건네다 말고 울기 시작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시우 왔어요.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흐느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소녀는 손을 놓지 않은 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복도에 서 있던 점례 사장의 눈가가 달아올랐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안쪽에서 차올랐지만 점례 사장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고 다른 한 명은 방 안으로 들어가 노인들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방 안이 조금 더 어두워졌습니다. 소녀는 그 어둠 속에서 도시락을 하나씩 건네며 노인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도 점례 사장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황달수를 붙잡은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재개발 단지 골목 어둠 속으로 도망쳤던 황달수는 멀리 가지 못했어요.
골목 끝 담벼락 앞에서 경찰에게 막혔습니다. 연행될 때 황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을 꾹 다문 채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내려다봤어요. 금팔찌가 번들거리는 손목 위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도 황달수는 처음에 버텼습니다. 그 애는 내 친한 친구의 아들이요. 친구가 죽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보살피며 심부름 좀 시킨 것뿐이요. 듣기에 따라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어요. 황달수는 태연하게 앉아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형사가 시우의 멍든 얼굴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황달수는 잠깐 봤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년의 가방 속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연립주택 권리증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낡은 장부 그리고 구겨진 채로 접혀있던 서류 한 장이 나왔어요. 형사가 그 서류를 천천히 펼쳐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황달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소년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었어요. 거액이 적혀 있었고 서류 아래쪽에는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사가 문서 감식 결과를 함께 내밀었습니다. 지장이 찍힌 잉크의 색깔이 나머지 글씨와 달랐고 지장 위치가 글씨와 어울리지 않게 비뚤어져 있었어요. 다른 서류 사이에 몰래 끼워 넣어 찍게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감식 결과는 명백했어요. 위조였습니다. 황달수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소년의 입을 통해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취조실 옆방 소파에 앉은 소년은 형사의 질문에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했어요. 점례 사장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어요. 황달수는 소년 시우 아버지와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뛰어놀았고 청년이 되어서도 서로 집에 드나들던 사이였어요. 시우가 어렸을 때 황달수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을 만큼 두 사람의 우정은 오래되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시우 아버지는 그 우정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황달수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건 재개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부터였어요. 시우 아버지가 갖고 있는 낡은 연립주택 일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건물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말도 함께였어요. 황달수는 부동산 일을 하며 그 바닥 정보에 밝았습니다. 소문이 도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확정이나 다름없다는 걸 남들보다 먼저 알았어요. 황달수는 그 순간부터 계산이 빨라졌습니다. 시우 아버지는 몇 년 전 재산을 털어 그 연립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거리로 내몰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돈이 될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황달수는 그런 친구를 오래전부터 곁에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건물이 수억 원짜리 보상금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황달수의 눈에서 친구의 얼굴이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황달수는 처음엔 건물을 팔라고 했습니다. 적당한 값을 제시했어요. 시우 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노인들이 나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황달수가 2번, 3번 찾아와 더 높은 금액을 불렀지만 시우 아버지의 대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그 어르신들 나가면 갈 곳이 없어. 황달수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황달수의 마음속에서 오랜 우정이 천천히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황달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우 아버지가 글을 잘 읽지 못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친구였으니까요. 보증을 부탁한다며 찾아간 날 황달수는 보증 서류 사이에 가짜 차용증을 몰래 끼워 넣었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시우 아버지가 황달수에게 1억 원을 빌렸고 연이자는 24%라는 것이었어요. 시우 아버지는 친구가 내미는 서류니까 믿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황달수는 시우 아버지 통장에 1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고는 찾아와 말했어요. 미안한데 내가 돈을 잘못 입금했는데 말이야. 현찰로 뽑아서 줄 수 있어? 시우 아버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시우 아버지는 시우를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시우는 아버지 옆에서 그 장면을 다 봤어요. 창구 직원이 건네는 두툼한 현찰 봉투를, 그것을 받아드는 아버지의 손을, 그리고 그 봉투가 황달수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황달수는 이체 내역을 만든 것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 황달수가 시우 아버지에게 1억을 줬다는 기록이 남았고 가짜 차용증과 맞아떨어지는 증거가 완성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짜놓은 판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황달수가 시우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나 중국으로 도망가야 할 것 같아. 내가 보증인이라 빚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너도 당분간 숨어 있어. 그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2명이었습니다. 다음엔 3명이 왔어요. 황달수가 빌린 20억을 보증인인 시우 아버지가 갚으라고 했습니다. 황달수가 고용한 사람들이었지만 시우 아버지는 그것을 알 수 없었어요. 협박이 이어졌고 폭행도 있었습니다. 시우 아버지는 버텼습니다. 연립주택 노인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채업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시우 아버지를 연립주택 옥상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옥상 난간 아래로 불빛들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연립주택 권리증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시우 아버지가 거부하자 그중 한 명이 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형님,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어쩔까요?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황달수였어요. 전화 바꿔봐. 시우 아버지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였어요. 황달수가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친구야. 너 그거 안 넘기면 너도 시우도 어떻게 될지 몰라.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게 내가 팔라고 했을 때 팔았으면 이런 일까지 없었잖아.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시우 생각해야지. 현명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우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친구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보증 서류도 사채업자들도 이 밤도 전부 황달수의 계획이었어요. 시우 아버지는 충격에 난간을 잡으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사람들이 밀치는 바람에 몸이 크게 쏠렸어요. 난간에 부딪히며 그대로 1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몸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달수를 원망하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났어요. 시우는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봤습니다. 은행에서 현찰 봉투를 받아들던 아버지의 손도, 옥상에서 내려온 날 밤 아버지의 얼굴도,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도,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잡던 아버지의 손도 전부 기억하고 있었어요. 형사 앞에서 그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동안 시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그냥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17살 시우에게 황달수가 찾아온 것은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가짜 차용증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나한테 진 빚이 산더미다. 안 갚으면 내 애비는 저승에서도 사기꾼 소리 듣는 거야. 하지만 넌 친구의 아들이니까 내가 원금은 안 받고 이자만 받으마. 시우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꾼 소리를 듣는다는 말 한마디가 17살 시우의 가슴에 그대로 박혔어요. 그리고 원금은 안 받겠다는 말이 마치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황달수가 노린 것이었어요. 시우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도망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올가맨 것이었습니다. 황달수의 진짜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시우를 부려먹어 가짜 이자를 뜯어내는 것, 그리고 시우가 품고 있는 연립주택 권리증을 빼앗아 재개발 보상금을 혼자 챙기는 것이었어요. 시우가 도시락을 날라야 했던 것도, 황달수가 직접 시우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감시했던 것도 전부 그 권리증에서 눈을 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사가 1년 넘게 뜯긴 돈의 총액을 말했습니다. 3,200만 원이었어요. 시우가 황달수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도시락을 나르고 매를 맞아가며 몸으로 떼워 만들어낸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버는 동안 시우는 밥을 굶은 날도 있었고 겨울 골목에서 동상이 걸린 손으로 도시락 봉투를 날랐어요. 그 모든 날들이 저가짜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점례 사장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황달수는 결국 취조실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갈 협박, 사문서 위조. 두 가지 혐의 모두 증거 있습니다. 황달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테이블 위에 가짜 차용증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내렸어요. 가짜 차용증은 무효였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시우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형사가 이제 그 빚 안 갚아도 돼요라고 말했을 때 시우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우의 어깨에서 뭔가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잔뜩 웅크려 있던 등이 조금 내려앉았고 꽉 쥐고 있던 무릎 위의 손이 천천히 펴졌어요. 시우는 고개를 숙인 채로 한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점례 사장은 그 옆에서 시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았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온 건 밤이 꽤 깊어진 뒤였습니다. 시우는 점례 사장 옆에서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점례 사장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나란히 걸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점례 사장은 시우의 어깨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인 채 걸었습니다. 바람막이가 되어주려는 것인지 그냥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경찰서 안에 시우의 가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증거물로 보관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형사가 가방을 가져가기 전에 시우가 가방 안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을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천천히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건넸습니다. 형사가 소중한 거 맞죠? 잘 보관할게요라고 말했을 때 시우는 네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형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방 안 서류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나왔다고 했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우와 점례 사장이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두 가지였어요. 낡은 천주머니 하나 그리고 빛이 바랜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시우는 그것들을 보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채 굳어버렸어요. 천주머니 안에는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오래된 도장이었어요. 손잡이 부분이 닳아서 반들반들했고 도장면에는 먹물 자국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우 아버지가 평생 써온 도장이었어요. 그 도장이 어떻게 가방 안에 들어 있었는지 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때였어요. 아버지가 시우를 불러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천주머니를 시우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잘 갖고 있어라.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이 도장 하나에 달려있다. 시우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주는 것이니까 받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형사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안쪽 첫 장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날짜였어요. 그 아래로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30개의 이름이었어요.
이름 옆에는 각각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몇 호에 사는 누구,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함, 치매 초기, 혼자서 식사가 어려움. 그런 메모들이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지 않았어요.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있었고 중간중간 글자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글을 잘 읽지 못했던 것처럼 쓰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적어 놓았습니다. 공책 마지막 장에는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앞에 글씨보다 더 힘겨워 보이는 글씨였어요. 선이 떨렸고 글자 크기가 들쭉날쭉했습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진 뒤에 쓴 것이 분명했어요. 내 아들 시우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점례 사장이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부터 천천히 넘겼어요. 이름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가다가 중간쯤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더 읽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공책을 덮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지 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장부 덕분에 연립주택 소유권 분쟁에서 시우 씨 쪽이 유리해질 겁니다. 아버님이 노인분들과 맺은 약속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문서니까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시우와 점례 사장은 다시 연립주택으로 갔습니다. 어제 경찰들이 다녀간 뒤 복지사가 연결돼 노인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는 시우의 발걸음이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쫓기듯 뛰어올랐지만 오늘은 천천히 걸었어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예요. 시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제보다 밝았어요. 커튼이 걷혀 있었고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시우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밥을 먹여준 아이라는 걸 기억하는 분도 있었고 그냥 낯익은 얼굴이라는 듯 바라보는 분도 있었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시우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제 시우 손을 잡았던 할머니였어요. 시우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시우의 손을 잡더니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동상이 걸렸다가 나은 자리가 아직 거칠게 남아있는 손이었어요. 할머니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네 아버지가 천사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버린 분이었는데 그 말만큼은 또렷했어요. 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점례 사장은 방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시우가 할머니 손을 잡고 앉아있는 모습이 꼭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낯설지도 않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있던 것처럼 시우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점례 사장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눈을 감았어요. 눈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으려고 고개를 위로 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점례 사장은 앞치마 자락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낡은 도장 하나 그리고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시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전부였어요.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우는 그것들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황달수에게 맞으면서도 겨울 골목에서 동상이 걸리면서도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들에 담아둔 것이 무엇인지 시우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방 안에서 노인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우가 뭔가를 말하는 소리, 할머니가 웃는 소리였어요. 작고 가느다란 웃음소리였지만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점례 사장은 앞치마 자락을 내리고 눈가를 한 번 더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방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연립주택을 나온 건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시우와 점례 사장은 나란히 걸었어요. 어제도 그제도 말없이 걸었지만 오늘의 침묵은 결이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점례 사장은 걸으면서 가끔 시우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시우는 앞을 보며 걸었어요. 발걸음이 며칠 전보다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등이 예전처럼 잔뜩 웅크려 있지 않았어요.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접어드는 순간 점례 사장의 발이 멈칫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나와 있었어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다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 채소 좌판 아주머니, 철물점 영감님, 복순 아주머니, 낮에 시우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저녁 찬바람을 맞으며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이 돌았던 것이었어요. 시장이라는 곳이 원래 그랬습니다. 말이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했어요. 시우가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시우도 멈춰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골목을 채웠어요. 먼저 움직인 건 복순 아주머니였습니다. 앞으로 나서더니 시우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조폭 끈아풀이라고 했어? 내가. 미안하다 시우야. 짧은 말이었지만 꺼내는데 용기가 필요했던 말이었어요. 복순 아주머니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채소 아주머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도 뒤에서 수군거렸어. 나쁜 길 들었다고. 미안해. 철물점 영감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시우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손이 크고 거칠었어요. 툭 하고 어깨에 얹었다가 거두는 손이었는데 그 짧은 온기가 시우의 어깨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때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가 시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저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우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꾸벅하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2번이나 나서려다 못 나섰어. 그때 내가 막아줬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저씨를 봤습니다. 그때 점례 사장이 시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시우 손을 잡았습니다. 2 손으로 감쌌어요. 동상이 걸렸다 나은 자리가 아직 거칠게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점례 사장의 손도 거칠었어요. 새벽부터 솥을 잡고 국자를 쥐고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2 손이 맞잡혔습니다. 점례 사장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 삼키고 또 삼키고 그래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참으려고 고개를 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점례 사장은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이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불쌍한 것. 겨우 그 2마디가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어지지 않았어요. 점례 사장은 시우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너 혼자 30명의 부모를 얻고 그 악마 밑에서 살았구나. 말이 끊겼다가 이어졌습니다. 이 할미가 눈이 멀어서 너를 신고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점례 사장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나왔습니다. 시우는 점례 사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우는 점례 사장을. 시우의 눈가도 빨개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시우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점례 사장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사장님이 신고 안 했으면 저 오늘 못 버텼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눈가를 훔쳤습니다.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어요. 옆 가게 할머니 한 분이 시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분이었어요. 시우 손을 잡더니 동상이 걸렸다. 나은 손가락들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에 입김을 불었습니다. 호호. 따뜻한 입김이 시우의 손가락 위에 닿았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었어요. 시우는 그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황달수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려 골목 앞을 지나간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상인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시우는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연립주택 방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그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점례 사장이 일어섰습니다. 눈가를 앞치마로 닦고 골목을 한번 둘러봤어요. 상인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습니다. 그러고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가게 문 닫는다. 다 같이 이에 밥 먹입시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컸어요. 울고 난 뒤의 목소리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웃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가 내가 김치찌개 끓일게요라고 했고 채소 아주머니는 벌써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철물점 영감님은 아무 말 없이 점례 사장 가게 안으로 의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는 고구마 구이판을 들고 와 가게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고구마는 내가 담당이다. 웃음소리가 골목에 번졌습니다. 시우는 그 자리에 서서 상인들이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누군가 등을 밀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였어요. 뭐해, 들어가야지. 등을 한번 툭 밀고는 먼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우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좁은 가게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국 끓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점례 사장은 솥 앞에 서서 국자를 들었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 풍경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봤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햇살이 돌아왔어요. 좌판 위에 쌓인 채소들이 겨울보다 싱그러웠고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의 자리에는 이제 구운 옥수수가 놓였고 채소 아주머니는 냉이와 달래를 한 단씩 묶어 좌판에 늘어놓았어요. 시장은 계절이 바뀌어도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냄새도 소리도 그날도 오후 4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하던 일을 멈추고 골목 어귀 쪽을 바라봤습니다. 딱히 약속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시간에 검은 세단이 나타났으니까요. 몸에 밴 긴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뭘 기다리는 거야? 채소 아주머니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습관이 됐나 봐. 그때 골목 어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빠른 발소리였어요. 검은 세단의 묵직한 엔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골목 안으로 시우가 들어섰습니다. 교복이었어요. 감색 바지에 흰 셔츠, 그 위에 교복 재킷을 걸쳤습니다. 재킷 소매가 손목보다 조금 내려와 있었어요. 점례 사장이 치수를 잘못 맞춘 것이었습니다. 시우는 한쪽 소매를 걷어 올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바로 뛰어온 것이 역력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어요. 채소 아주머니가 먼저 봤습니다. 어머, 시우야.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복순 아주머니가 가게 앞으로 나왔고 철물점 영감님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는 집게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짝짝짝 박수를 쳤어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시우가 귀 밑까지 빨개지면서도 웃었어요. 어색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웃었습니다. 점례 사장이 가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시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밥은 먹었어?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서 먹고 바로 왔어요. 점례 사장이 소매 쪽을 보며 혀를 끌끌 찼어요. 소매가 길잖아. 내가 치수를 잘못 쟀네. 시우가 소매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진짜로요. 점례 사장이 입꼬리를 올리며 돌아섰어요. 다음에 새로 맞춰줄게.
가게 안으로 들어온 시우는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연한 듯 허리에 두르려는 것이었어요. 점례 사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교복 입고 뭐 하려고? 오늘은 그냥 있어. 시우가 멈칫했어요. 도시락 싸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점례 사장이 잠깐 시우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 통 하나를 시우 앞에 밀어줬어요. 둘이 나란히 도시락을 쌌습니다. 점례 사장이 밥을 담으면 시우가 반찬을 얹었어요. 손이 맞았습니다. 오래 같이 한 것처럼 손이 맞았어요. 점례 사장이 제육볶음을 듬뿍 얹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고기 좋아하시거든. 넉넉히 넣어야 해.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뚜껑을 닫았습니다. 도시락 60개가 완성됐습니다. 골목 어귀에 트럭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1톤 트럭이었는데 짐칸 옆면에 흰 페인트로 글씨가 써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희망 트럭. 상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마련한 트럭이었어요.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가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모자를 빗둘게 쓰고 있었어요. 트럭이 생기기까지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시우의 이야기가 시장 상인들 사이에 다 알려진 그날 밤, 점례 사장 가게에 모여 밥을 먹던 상인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 꺼낸 건 철물점 영감님이었습니다. 저 연립주택 가보니까 천장에서 물이 새더라고. 보일러도 고장난 것 같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순 아주머니가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고쳐드리면 되잖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얼마나 들까라고 물었고 철물점 영감님이 내가 자재원가로 대기라고 했어요. 그날 밤 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각자 낼 수 있는 만큼을 말했어요. 많지 않았지만 모이니까 됐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시장 상인들이 주말마다 연립주택으로 갔습니다. 철물점 영감님이 앞장서서 보일러를 고쳤고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는 천장 방수 작업을 했어요. 복순 아주머니와 채소 아주머니는 방 안 청소를 맡았습니다. 곰팡이가 쓴 벽을 새로 칠했고 깨진 창문을 갈았어요. 낡은 장판을 걷어내고 새 장판을 깔았습니다. 시우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학교 마치고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페인트 붓을 들거나 짐을 날랐습니다. 연립주택 외벽에 꼭 그림 벽화가 생긴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채소 아주머니 딸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불러왔어요. 노란 개나리와 분홍 진달래가 낡은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날 노인 한 분이 창가에 앉아 그 벽화를 오래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그리고 희망 트럭 동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점례 사장이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도시락 배달하면 어떨까? 시우 혼자 하게 둘 수는 없잖아. 상인들이 찬성했습니다. 요일을 나눴어요. 월요일은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 화요일은 복순 아주머니, 수요일은 철물점 영감님. 점례 사장은 매일 도시락을 쌌고 배달은 돌아가며 맡았습니다. 시우는 학교가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조수석에 탔어요.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가 시우 앞에 섰습니다. 그때 2번이나 못 나섰잖아. 이제라도 내가 운전할게. 짧은 말이었지만 오래 품고 있던 말이었어요. 시우가 아저씨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모자를 고쳤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귀가 조금 빨개져 있었습니다. 도시락 봉투들을 트럭 짐칸에 실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씩 드러날랐어요. 철물점 영감님이 봉투를 건네면 시우가 받아서 짐칸 안에 가지런히 쌓았습니다. 흔들려도 쏟아지지 않도록 봉투 사이사이에 수건을 끼웠어요. 시우의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짐칸 문을 닫기 전에 시우가 잠깐 멈췄습니다. 가게 쪽을 봤어요. 계산대 위에 낡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점례 사장이 며칠 전에 올려둔 것이었어요. 시우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고 젊은 시절 찍은 것이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그 사진을 한동안 봤어요. 입술을 한번 꼭 다물었다가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짐칸 문을 닫았어요. 시우야. 점례 사장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고기 반찬 넉넉히 넣었다. 이거 따로 가져가. 시우가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씩씩했습니다. 오늘은 상인들이 다 나왔습니다. 월요일이라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가 운전을 맡는 날이었지만 다들 배웅하러 나온 것이었어요. 복순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고 채소 아주머니가 어르신들한테 안부 전해줘요. 라고 외쳤습니다. 철물점 영감님은 말없이 손을 들었어요. 점례 사장은 가게 앞에 서서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앞치마를 두 손으로 잡고 있었어요. 꽉 움켜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검은 세단이 사라지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희망 트럭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교복 소매가 걷혀 있었고 봄볕에 조금 달아오른 뺨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18살짜리 얼굴에 피어난 그냥 그 나이대의 웃음이었습니다. 트럭이 골목 끝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골목에 봄바람이 지나갔어요. 좌판 위에 냉이 단이 살짝 흔들렸고 점례 사장의 앞치마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점례 사장은 그 자리에 서서 트럭이 사라진 골목 끝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계산대 위에 아버지 사진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시우 아버지가 혼자 지키려 했던 것을 이제 시장 골목 전체가 함께 지키고 있었어요. 점례 사장이 천천히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자를 들었어요. 솥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아버지의 유언 하나를 가슴에 품고 매를 맞으면서도 도시락을 놓지 않았던 17살 시우. 그 작은 등이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 못하고 혼자 버티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을까요? 때로는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밥 한 끼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버틸 힘이 생긴다는 것을 시우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점례 사장 같은 따뜻한 손길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